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 다시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입니다. 보통 이제 비시장적 의사결정은 수요, 공급에 의한 결정이 아닌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결정이 아닌 것.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책 결정이죠. 자, 필요한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수요만큼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책 결정은 수요와 공급보다는 어떤 선거, 타협, 조정이라는 정치적 결정인데 세상에 이러한 정책 결정을 경제학적 관점,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기적 인간, 주어진 선호는 주어져 있고 인간이 합리적이다 라는 이러한 가정하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시장적 의사결정, 바로 이거죠.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결정 아닌 거. 국가, 투표, 투표자, 정당 정치, 관료 행태, 이익 집단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공선택론입니다. 홉스, 스피노자의 사상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부캐넌이라는 학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했고요. 73년 오스트로만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책에서 우리 공공선택론을 행정학에 도입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는데 객관식 행정학에서는 조금 이쪽까지 다 시험에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그죠? 국민들이 그것을 수요하고 정부가 공급한 것이 아니죠. 행정수도 이전은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 결정 또는 비시장적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공익적 해석이죠.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고 환경오염이 해소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성질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어떻습니까? 정치가들은 그것을 통해서 충청표를 더 먹으려는 득표 극대화하고 관료들은 예산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좋다. 예산 극대화다. 즉, 자 보세요. 이 정책 결정이라는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공익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익으로, 그죠? 비용과 편익이라는 사익의 관점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죠.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 공공선택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공익적인 해석이만 됐는데 이제 어떤 행위자들의 사익으로, 즉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 이 정책은 되게 방만하거나 실패한 게 많겠죠. 다시 행정수도 이전이 공익적 해석이 아니라 사익, 이기적 인간의 합리적 선택, 바로 경제학이죠. 관점에서 연구해 봤을 때 이기심을 교환하는 행위라 그러면 그걸 대폭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색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맞죠?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 맞죠? 시민은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이죠. 둘 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샘이 시소를 탄다. 방법론적인 개체주의입니다.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합리적인 개인만 연구합니다. 집단이라든지 국가, 개인을 초월한 변수들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초월한 변수들은 연구하지 않아요. 개인만을 연구한다. 있습니다. 단어가 중복되어 있죠, 그죠? 좀 바꾸려고 표시했습니다. 교환으로서의 정치. 정치는 공익추구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아까처럼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정책 결정이죠, 정치죠.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공익적 해석이 아니라 사익적 해석이죠. 그래서 정치는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정책 결정이죠. 자, 편의점에서 약 판매를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8개를 제외하고는. 2008년에 8개를 허용해줬는데 더 이상 허용 안 해주고 있어요. 상비약을 야간에 파는 것까지도 금지하고 있어요. 야간에 팔면 약국들이 영업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국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의료 사각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좋아야 되는데 이게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제, 다시 편의점에서 야간에 상비약을 팔지 못하라고 하는 이 정부의 규제는 정말 공익을 달성하는 걸까요? 이 정부의 규제가 있음으로써 비용, 피해는 전 국민들이 다 부담하지만 반대로 사익은 바로 약사 집단 15만 명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약사 집단만 편익을 가져가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사 집단이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압력을 하겠죠. 누구한테? 국회의원하고 관료들한테. 국회의원하고 관료들한테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주거나 뇌물을 주겠죠. 그럼 그것을 받으면 즉 이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은 포획돼 버리죠. 그러면 요 3명의 행위자가 끈끈하게, 이 3명의 행위자가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철의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왜 이 철이냐? 우리가 이제 법칙 중에 철칙은 뭡니까? 철칙은 법칙 중에서도 정말 안 깨지는 거. 그럼 철의 삼각형은 삼각형, 이 공동체로서의 삼각형 중에서도 너무 끈끈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절대 깨지지 않는 것.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정부 규제, 즉 야간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못 팔도록 하는 이 정부의 규제는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 결정이죠. 그죠? 규제라는 것이 정책 결정, 즉 비시장적 결정이죠.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관료들과 이익 집단의 뭘 교환하는 행위?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약국이 이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정당한 노동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라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불로소득. 이 불로소득을 이제 가장 대표하는 것이 렌트죠, 렌트. 렌트, 지대. 사실 건물주는 그냥 건물만 가지고 있지 1층에서 2층에서 열심히 영업하고 좋은 제품,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그 동네가 핫플레이스가 되면 건물주는 사실 자기의 기여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냥 건물만 있었던 뿐이죠. 근데 건물이 올라가면
지대가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이 지대라는 것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입니다. 지대죠. 근데 이 약사 집단이 이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뇌물 로비를 주는 이 행위들을 바로 자기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른바 렌트, 지대를 찾기 위한 행위라서 그래서 지대 추구 행위라고 그래요.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을 가정했을 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이론이죠. 이른바 지대 추구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또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정샘이 시소를 타다가 방귀를 연달아 교태롭게 꼈다.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 그리고 안기법을 만든 이유는 이것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샘, 시소, 방기,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연역적인 접근, 교환으로서의 정치,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기적이고 합리적 인간은 맞죠. 관료들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기적 존재. 뭘 추구한다? 셀피시하다. 사익을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위자들이다. 연역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정샘이 시소를 타다가 방귀를 연달아 교태롭게 꼈다. 이렇게 외우면 아주 잘 외워지겠죠. 그죠? 정부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왜요? 이러한 정책이나 정부의 규제가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게 될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요. 민주행정, 큰 정부에 대한 경각심, 그죠? 고객들이 이제 진정한 시민의 선호, 수요자인 누구? 소유자인 시민들은 이러한 편의점에서 약을 못 팔도록 하는 규제는 정말 시민의 대응성, 선호를 또는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또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거죠. 정부의 정책이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정부의 정책이 커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 즉 큰 정부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관의 편협성. 그쵸. 너무 이기적 인간만을 보고 이타적인 인간, 봉사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설명하지 못하죠. 자, 시민들이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엑시트, 공급자를 변경하고 선호를 표출해야지만이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시민 참여가 활발하지 않는 선진국에서는 시민 참여가 활발한 선진국에서는 적합한 이론이겠지만 우리 시민 참여가 활발하지 않는 곳에서는 적합한 이론이 아니겠죠. 시장 기법의 확대는 오히려 더 시장에 맡기게 되면 사회적 형평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공선택론은 시민의 선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자, 구체적인 공공선택론의 분파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입니다. 민주행정. 자, 시험 잘 봅니다. 윌슨 베버리안을 비판했다. 옹호했다. X 비판. 오스트롬은 과거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공공선택론을 이용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나쁜 행정학을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에 의한 정부 운영, 방금 시민들이 선호를 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이기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누가? 시민들이 선호 표출을 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바람직하게 보는 것이죠. 윌슨 베브리안 비판을 했다는 거죠. 자, 기존 이론 비판 넘어가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행정의 요소. 관료들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그죠? 이기적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면 부패하려고 한다. 그래서 권한의 분권 하나 통제가 되지 못할 경우 악용할 우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상이한 장치들이 공급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공급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면 A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B라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갑이라는 시민한테 너가 구매권이 있다. 육아, 스포츠 등 다양한 바우처가 있다. 근데 갑한테 A라는 자치단체에서만 이용하라고 하는 것보다 갑은 여기 있으니까 오히려 B라는 자치국 걸 이용하고 싶다는 거죠. 또는 여기 C라는 자치국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한테 어떻게 해요? 기존의 윌슨 베브리안은 하나의 관할구역 하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A라는 자치단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A가 아니라 B, C, D, E 다양한 공급 장치들, 즉 관할권을 중첩시키고 또는 다양한 공급 방식을 설계함으로써 경쟁이 일어나게 하면, 자, 과거에는 A라는 자치단체는 자기 자치단체의 주민들은 다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무사한 일하고 좀 방만해 줄 수 있죠. 근데 이제는 경쟁을 통해서 임명하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A라는 자치단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자치단체 걸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성과를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더 많은 성과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은 이제 악용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줄일 수 있겠죠. 왜요? 나의 보수가 내가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치행정 이론론. 이 시험에 나왔죠. 그죠? 통치기능설 이후에 정치행정 이론론을 주장하는 학자는,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그냥 우드로 윌슨과 허버트 사이먼, 그냥 쉽게 이 두 명만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지 다른 어떤 학자도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은 단일 중심, 그렇죠. 여기 자치구 A라는 단일 중심보다는 다중심적 구조, 그래야지만이 경쟁이란 말은 결국은 우리 여기 선호 표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있죠. 경쟁은 뭐다? 선호 표출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 A라는 자치구의 직원이었으면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센터에 오니까,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만 이제 좀 더 관할구역을 넓혀서 경쟁으로 해서 너희들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성과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노력하겠죠. 경쟁체제. 됐습니다. 기계적 능률이 아니라 사회적 능률의 극대화. 다원 조직적 장치. 공공 서비스 공급을 하나의 공급기관에서 하기보다는 정부도 하고 민간에서도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도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가 공급돼야지. 즉 경쟁 체제가 구현되는 것이 독점이라는 윌슨 베브리아는 경제학으로 보면 독점 체제죠. 독점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후생을 줄이고, 그죠?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겠죠. 권한을 분산시키고 또는 중첩시켜라. 그래야지만 이렇게 중첩시켜버리면 바로 경쟁체제가 작동한다는 거죠. 경쟁체제가 작동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계서적 조정. 상명하복의 조정이 아니라 비계서적 조정이 필요하다. 비계서적 조정. 됐습니다. 권한을 파편화시켜라. 저는 그래서 다원조직적 장치, 관할권의 중첩, 권한의 파편화 이렇게 해서 다중파로 외우고 있습니다. 다중파로 외우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결정은 시민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선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구조, 권한의 분권화가 필요하고 고객 대응성, 서비스의 만족도, 행정 서비스는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자, 시민들이 자신들의 선호 표출할 수 있는 시민 공동체를 구성하자. 그리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유저 차지. 이용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관점이죠. 전형적인 경제학 관점이죠. 그래야지만이 좀 아껴 쓰고 전략해 쓴다. 그런 개념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유저 차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오스트로만 아주 많이 나옵니다. A급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기본 가정과 다원조직적 장치, 관할권의 중첩, 권한의 파편화를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